안녕하세요. 다시 혼자가 된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뭐 당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하면 의심했어야 했는데 전 그저 운명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답니다. 첫 결혼은 28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전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했죠. 처음엔 정말 행복했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1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딱 한 가지 어이가 없었던 게 아쉽긴 했지만 그것도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40이 넘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죠. 그것도 직장 후배와요.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미안해. 그냥 설렘이 필요했어. 나 용서하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 후로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답니다.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밥도 못 먹었죠. 그땐 정말 배신감 때문에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야, 민수야, 정신 차려.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아, 잘 살아야지. 억울하지도 않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진호가 절 붙잡아줬어요. 지금은 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고마운 녀석이죠. 진호 덕분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조금씩 저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에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고 주말에도 출근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장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돈은 꽤 모였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요. 퇴직하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있고 저축한 것도 꽤 되니까 노후 준비는 탄탄하게 해놨다고 자부했죠. 이혼하고 10년쯤 지나니 혼자 살아가는 게 나름 편하고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신경 쓸 사람 없이 제 일정대로 움직이고 주말이면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는 소소한 일상이 평화로웠죠. 근데 작년 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빨리 병원으로 옮겨줘서 큰 일은 없었지만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한 친구라고 해봐야 진호뿐이니까요. 야, 너 태어나면 진짜 결혼 생각해봐. 이제 혼자 살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병문안 온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평소엔 장난만 치는 녀석이 그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봤죠. 그래서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나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 퇴직금도 꽤 되니까 노후는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죠. 이 나이에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몇 번 봤는데 다들 뭔가 맞진 않았어요. 너무 조건만 따지는 분도 있었고 자식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을 찾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녀를 만났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 VIP 라운지에서였죠. 첫인상은 정말 우아하다는 거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참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은미입니다.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차분했어요. 40 초반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전직 피아니스트였다가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정말 교양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이 나이에 다시 만나는 건 처음 생각해보는 거라 많이 떨려요. 아내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놓이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가끔은 한강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 씨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힘들 때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와인 한잔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 과거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죠.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의 꿈을 안고 유학까지 갔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8년 전에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파혼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재혼을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아내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행복해서.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민수 씨가 제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래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당신하고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답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린 바닷가에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끔 아내가 보이는 우울한 표정이 신경 쓰였죠.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거나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거나 하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무슨 걱정 있어? 나한테 말해봐. 괜찮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나중에 나에 대해서 다 알면 당신이 실망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그렇게 말을 흐렸어요. 저는 그저 과거의 상처 때문이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죠.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과거는 있으니까요. 올해 초에 제가 먼저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의 반응이 좀 이상했죠. 민수 씨, 저 사실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제가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약속했잖아. 우리 집안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형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민수 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그때부터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내가 결혼하려는 건 너야. 네 집안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정말 나에 대해 다 알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그게 걱정인데. 그제야 아내가 안심한 듯 웃어 보였어요. 상견례는 처가에서 식사하는 걸로 정리하기로 했죠.
아내가 식당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상견례 전날 저녁,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내일 내 동생 태준이도 올 거예요. 근데 태준이가 좀 예민해요. 뭐가 예민해? 혹시 내가 조심할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 그냥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인데 혹시 이상한 말하거나 무례하게 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시집 가면 외로울까 봐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 줘요. 걱정 마. 다 이해해. 누나 아끼는 마음이니 그렇겠지. 정말 고마워요. 내가 민수 씨 정말 많이 아끼는 거 알죠?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고만 생각했죠. 상견례 당일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떨리더라고요. 1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어요. 과일 바구니와 와인을 준비해서 처갓댁으로 향했답니다. 처갓집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에 곰팡이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말이 그때 실감났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훤칠할 줄이야. 배우 같네.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이하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보는 미소가 참 따뜻했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 우리 은미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집안은 좁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장모님은 아파서 요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에서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긴장한 것 같은데 편하게 있어도 돼요. 아니야, 그 아버님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긴장 다 풀렸어. 그때 안방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처남이었죠. 첫인상부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비비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준입니다. 그래, 처남. 처남이라고 불러도 되죠? 만나서 반가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처남은 제 손을 잡는 순간 뭔가를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아내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감시하듯이요. 잠시 뒤에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장인어른은 계속 제 잔에 술을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 우리 은미 좀 빨리 데려가. 이제 얘 나이가 있어서 더 늦으면 안 돼. 네, 그래야죠.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아이, 천천히 무슨. 서로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아요? 장인어른의 조급함이 좀 이상했어요. 딸 가진 아버지답지 않게 서두르는 것 같았죠. 그때 처남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매영, 우리 누나에 대해 진짜 잘 아세요? 얼마나 알아요? 태준아! 아내가 날카롭게 처남을 제지했어요. 처남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죠. 식사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처남이 따라왔어요. 매영, 잠깐만요. 응? 무슨 일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발. 처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묻기도 전에 아내가 나타났죠. 태준아, 뭐해? 너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불편하게 하지 마. 누나, 난 그냥... 됐어, 들어가. 남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더라고요. 아내는 웃으면서 저를 화장실로 안내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을 나서는데 처남이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신발을 신는 저를 보면서 뭔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옆에 있어서인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내를 원룸에 데려다주고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에는 처남의 불안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단순히 누나를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아내에게 도착했단 전화를 했어요. 오늘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진짜 잘 먹었어.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근데 오늘 우리 아빠랑 태준이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어? 아니야, 다들 좋으시더라. 근데 처남은 좀 불안해 보이던데.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시집 가면 혼자 부모님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나를 많이 의지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거의 키웠으니까. 그렇구나. 엄마 같은 누나였네. 시집 간다니까 마음이 복잡한 모양이야. 태준이가 가끔 이상한 행동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사람 대하는 게 서툴 뿐이지. 아내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누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생이 누나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죠. 장인어른의 과도한 결혼 재촉, 처남의 불안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남매 사이의 묘한 긴장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차이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진호에게 전화했죠. 야, 어제 상견례 했다며? 어땠어? 했는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 이상하다니? 처남이 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 뭐 집안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야, 그게 뭐 이상해. 누나 시집 보내기 싫은 거겠지. 되게 친한 사이였나 보네. 진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와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서로 불편해질까봐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제 차 옆에 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처남이었어요. 처남 맞지? 여긴 어떻게... 매형 죄송해요. 회사에 전화해서 퇴근 시간 물어봤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처남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숲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온 것 같았죠. 주차장 조명 아래서 본 처남의 얼굴은 상견례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일단 차에 타.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잖아. 차에 타자마자 처남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매형, 우리 누나 얼마 못 가 죽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얼른 물었죠. 뭐? 무슨 소리야? 은미 어디 아파? 아니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누나 전 남편이 그 나쁜 놈이 누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하거든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내가 파혼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에 대한 건 처음 듣는 얘기였죠. 잠깐, 은미 전 남편? 나한텐 결혼 생활 얼마 못하고 파혼했다고. 얼마 같이 살진 못했죠. 그 인간이 안 놔주는 바람에. 문제는 그 인간이 조폭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남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 팔에 시퍼런 멍이 든 사진이었죠. 이것 봐요. 매형이 누나 때린 거예요. 누나가 도망쳤는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협박해요.
아니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런 놈을 가만히 둬? 신고하면 보복할 수도 있고. 박도철이라고 정말 악명 높은 놈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왜 가끔 우울해 보였는지, 왜 그때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애도 있어요. 뭐? 아이가 있다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처남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였죠. 누나 딸이에요. 지금은 매형이 데리고 있는데 누나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한 번 보려면 1,000만 원씩 달래요. 그것도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결혼한 걸로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있었다니. 누나가 수진이 보러 갈 때마다 돈 뺏기고요. 이번엔 양육비로 또 돈을 달래요. 안 주면 누나 죽이고 평생 수진이도 안 보여주겠다면서. 그래서 그날 나보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네, 매형까지 위험해질까 봐서요. 누나랑 결혼하면 매형도 타깃이 될 테니까. 처남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내가 너무 불쌍했죠.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처남, 경찰서로 가자. 지금 당장 신고하자. 매형 안 돼요. 이런 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자니까. 처남과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죠. 아내에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처남이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말렸어요. 부탁이에요. 누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누나가 알면 도망갈지도 몰라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처남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이야기였죠. 박도철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아세요? 조직에서도 무슨 행동대장이라고 하던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 놈이에요. 사실 누나도 결혼 전까진 몰랐어요. 처음엔 사업가인 척했대요. 결혼하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낸 거죠. 누나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임신한 걸 알고. 처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수진이 낳고 더 심해졌어요. 누나 때리고 돈 빼앗고. 누나가 견디다 못해 도망쳤는데 그놈이 아이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한테 아이를. 법적으로는 그놈이 아버지고 능력도 좋거든요. 경찰도 어쩔 수 없대요. 신호등에 멈춰서서 백미러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계속 우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죠. 처남, 혹시 평소에 검은 SUV 따라온 적 있어? 저 차 좀 수상한데? 처남이 뒤를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차, 박도철 부하들이 타는 차 같은데? 매형 빨리 가요. 좀 더 밟으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우리를 따라오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 차선으로 바꿔봤는데 검은 SUV도 따라서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진짜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 매형 빨리 가요. 경찰서까지만 가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하지만 검은 SUV도 속도를 높였죠.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그 차가 바짝 뒤를 쫓아왔어요. 범퍼를 거의 닿을 듯 말 듯 따라붙더니 갑자기 옆 차선으로 치고 나와 우리 차를 옆에서 압박했어요. 어이, 꽉 잡으세요. 처남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핸들을 꽉 잡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차가 계속 따라붙었어요. 이런 상황을 여태 혼자 감당했을 걸 생각하니 아내가 저에게 감춘 비밀보다 혼자 힘들었을 시간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죠. 전화해 빨리. 은미한테 전화하라고. 처남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지금 매형이랑 같이 있는데 그놈들이 쫓아오는 것 같아.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태준아,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하다 그랬지. 누나, 이렇게는 못 살아. 매형도 위험해.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수 없어요. 차 세우고 빨리 태준이만 보내요. 제발. 당신은 그냥 돌아가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같이 경찰서 가는 거지. 그때 검은 SUV가 또다시 우리 차를 들이받으려 했어요. 간신히 피했지만 이러다간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았죠. 다행히 앞에 경찰서 표지판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경찰서 바로 앞이야. 마지막 힘을 다해 엑셀을 밟았어요. 검은 SUV는 경찰서 앞으로 가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유턴해서 사라졌죠. 우리는 간신히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살았다. 처남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봤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매형,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누나가 처한 현실이에요. 경찰서로 들어가면서도 다리가 계속 떨렸어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아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은미야, 울지 마. 일단 신고부터 하자. 해결하면 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신고를 말리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신고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보복할 거야. 아버님,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까도 쫓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더 안 돼. 돈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야. 돈만 주면 물러갈 거야. 장인어른은 계속 돈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요. 아버님,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끝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일단 돈을 줘서 해결해야지. 그래도 은미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처남도 거들었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그놈들은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돈 주면 일단 물러가요. 아니, 얼마를 원하는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주면 당분간은 안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당분간? 그럼 또 요구할 거란 소리잖아. 그럼 평생 이렇게 발목 잡히는 거잖아. 아니, 그건 그때 가서 또 해결해야죠. 법도 소용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식구들이 다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계속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건 신고해야 해. 협박이잖아. 증거도 있고. 민수씨, 제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경찰서를 나온 후 아내와 저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가족들을 먼저 돌려보냈죠. 아내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씨, 저 정말 나쁜 여자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 모든 걸 숨겼잖아요. 당신을 속였어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 민수씨 만났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날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내 과거를 알면 당신이 떠날 거라는 생각에. 은미야. 사실 결혼 전엔 꼭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주도 여행 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민수씨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았어요. 따뜻하고 진실하고 배려심 깊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당신 인생에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계속 결혼을 망설였구나. 네, 결혼까지 욕심이었단 말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 문제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니까 이기적이게도 기대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라면 날 지켜줄 수 있을까 하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날 경멸하며 떠나는 꿈. 수진이를 영영 못 보게 되는 꿈. 그래서 안정제 없인 잠도 못 잤어요. 왜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말해요? 전 남편이 조폭이고 딸이 있는데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라고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럽게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미안해요.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욕심내선 안 됐는데.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라도 나를 안아주길, 괜찮다고 말해주길 너무 바랬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바람인지 다 알면서도. 은미야, 이해해. 그리고 이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정말? 이런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무서웠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뒤 아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8살 된 딸 수진이의 사진이었죠. 민수씨, 이 애가 엄마 없이 크고 있어요. 그 악마 같은 아빠 밑에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꼭 데려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법적으로도 유리해질 거니까 그때 정식으로 양육권 소송하면 돼요. 아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진심이 느껴졌죠. 이번만 도와줘요. 5천만 원이면 수진이 볼 수 있대요. 제가 꼭 갚을게요. 딸 이름만 나와도 우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5천만 원 내가 준비할게. 대신 이걸로 마무리 확실히 지어야 돼. 정말요? 정말 도와줄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되면 더 유리할 테니까. 아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돈으로 해결될 일일까? 하지만 아내의 딸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은미 전 남편 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비공식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점심때 보자. 진호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근데 내가 조사해본 결과 박도철이라는 조폭은 없던데. 다른 이름을 쓰는 걸 수도 있잖아. 좀 더 알아봐줘.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 근데 너 정말 괜찮겠어? 이런 일 엮이면. 걱정스러운 듯 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이미 엮였어. 은민이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까. 알았다. 근데 진짜 조심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날 저녁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아내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이미 결정한 일인데. 이제 뭐든 나랑 같이 하면 돼. 민수씨, 고마워요. 정말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때마침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 해결사로 온 것 같네. 앞으로 우리 은미 잘 부탁하네. 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근데 그 5천만인데 언제쯤 준비되겠나? 결혼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돈 이야기였어요. 장인어른은 이제 저만 보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내일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음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얼마 뒤 아내와 처남이 돈을 받으러 왔어요. 매형 정말 죄송해요. 괜히 매형한테까지 피해를... 처남이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내일 만나는 거지? 나도 같이 갈게. 이번엔 제가 혼자 갈게요. 두 분은 위험해요. 아니야, 내가 갈게. 처남 혼자 어떻게 보내. 그때 아내가 절 말렸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당신 얼굴 알면 더 위험해져요. 이번엔 태준이만 보내는 걸로 해요. 태준아, 너도 조심해. 절대 도발하지 말고. 아내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까지 타깃이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처남이 돈을 들고 나간 후 아내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서 처남이 돌아왔죠. 근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 잘 정리된 거지? 돈은 받아갔는데 그 인간이 또 요구를 했어요. 뭐? 5천이면 된다고 했잖아.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요, 2억이요. 2억 주면 수진이 완전히 포기하고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이거요. 처남이 서류를 품에서 꺼냈어요. 양육권 포기각서였죠. 진짜예요? 정말 서류를 준 거야? 순간 저는 끝이 없는 요구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라면 평생 끝이 없을 테니까요.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근데 아내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2억 주면 서류에 도장 찍어주겠다는 거잖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너무 체계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있는 걸까? 하지만 아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차마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처남이 돈을 전달하고 돌아온 후 우리 둘만 따로 만났어요. 먼저 술을 사겠다고 했죠. 매형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매형까지 끌어들여서. 처남의 눈이 발갛게 충혈됐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매형은 정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 같아요. 진짜 친형 같기도 하고. 처남이 술잔을 비우고는 울먹였어요. 사실 처음에 매형 봤을 때 이런 좋은 사람을 우리 집 일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누나 생각하면 모르는 척 있는 게 맞지만 전 이상하게 매형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같은 남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그 나쁜 놈만 안 만났어도. 제가 대신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누나가 못 갚으면 저라도 갚을게요. 약속해요. 태준아, 너도 참 힘들었겠다. 처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진짜 형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처남을 완전히 믿게 됐어요. 절 위해서 집안 비밀까지 이야기해준 사람이니 저에게만큼은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다 계획된 연기였다는 게 더 충격이었지만요. 다음 주 오랜만에 아내 딸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아이에게 줄 장난감부터 책, 옷도 여러 벌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뭘 좋아할까? 인형? 아니면 책? 여보,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처남에게 전화하니 통화 중이었고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전화가 왔죠. 처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그 인간 약속을 어겼어. 집에도 없고 오늘 수진이 못 보여주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저번에 돈도 줬잖아. 2억 주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아직 서류엔 사인 안 했다고.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내를 부축하면서 처남에게 소리쳤죠. 지금 어디야? 경찰에 신고했어? 매형,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저도. 이런 상황도 저는 이상했어요. 모든 걸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번번이 전 남편은 약속도 어기고 돈까지 뜯어가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상했어요. 처남,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저요? 집이요. 그놈 직접 만나긴 한 거야? 네, 아까 잠깐 만났는데. 아이 만난다고 들떠있던 아내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침대로 들어가 버렸죠. 일주일 후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밝게 웃지 못했죠. 계속 아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행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결혼식 날인데 이렇게 우울해서. 괜찮아. 수진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무서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대로 뒀다간 아내가 병이나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죠.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담보로 잡히는 거니까요. 은행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고객님, 정말 이 금액 전부 대출 받으시겠습니까? 네, 급하게 필요해서요. 대출 승인이 나고 2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딸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섞여 있었죠.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장인어른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올게요. 순간 아내와 처남의 표정이 굳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내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왜? 이제 우리 부부인데 어차피 그 사람도 이제 남편이란 거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당신이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매형, 진짜 그건 안 돼요. 그놈이 형님 얼굴 알면 평생 시달릴 거예요. 이미 차로 쫓아온 적도 있잖아. 이미 날 알고 있을 거야. 그땐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을 거예요. 형님, 제발 제가 혼자 갈게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부탁이야. 당신만큼은 안전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당신 전부잖아. 하지만 2억이야. 이런 큰 돈을 그냥 맡길 순 없지. 녹음도 하고 영수증이랑 서류도 받아올게요. 변호사님도 연락해놨어요. 다시 또 요구할 수 없게 마무리 지어야지. 아내와 처남이 너무 필사적으로 막아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죠. 아이, 그럼 최소한 근처까진 같이 가자. 차에서 기다릴게. 그것도 안 돼요. 혹시 따라올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만나면 되는데. 결국 신랑이 끝에 돈 전달은 일주일 뒤로 미뤄졌어요. 그 사이 제가 안전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마지못해 동의했죠. 정말 이번이 악연을 끊는 마지막이라 생각했으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돈을 전달하기로 한 전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한테 할 말 있어. 지금 당장 나와. 진호를 만나자마자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박도철이라는 조폭은 없어. 모든 조직을 다 확인했는데 없다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네가 말한 그 수진이라는 아이,
주민등록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그럴 리가. 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자 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돈 전달한다고? 일단 보류해. 내가 더 조사해 볼 테니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야, 정신 차려. 2억이야, 2억. 그러다 노후자금 다 날릴 수도 있어. 한순간이라고. 너 속인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온 식구가 작정하고 사기치는 건 아닌 거 모르겠다. 일단 돈 주지 말고 있어봐. 진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가족들이 계속 돈 이야기만 한 것, 경찰 신고를 극구 말린 것, 그리고 처남의 이상한 행동들, 그제야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았죠. 조급함 때문에 정작 따져봐야 할 것들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어요. 처남과 어디 갔다는 짧은 메모만 있었죠. 갑자기 불안해진 저는 아내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여행사 팜플렛에 가족 이민 상담 자료가 한가득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다음 달 출국 예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정말 진호 말이 맞는 걸까? 더 이상 속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직접 추적하기로 했어요. 준호 조언을 듣고 아내 가방에 GPS 추적기를 넣어뒀죠.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휴대폰으로 GPS를 확인하며 따라갔어요. 근데 아내와 처남이 간 곳은 폐건물이 아니라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내와 처남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봐도 조폭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세 사람은 호텔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죠.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돈가방을 건네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 여성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더니 아내와 처남이 서명을 했죠. 여행사 직원이었어요. 그 서류는 이민 관련 서류였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협박 전화 왔다는 번호.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그 번호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처남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더니 처남이 당황한 상태로 아내를 보다 목소리를 깔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그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처남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았죠. 그들이 일어나자 저도 따라 나왔어요. 여행사 직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차를 타고 나가는 방향을 봤더니 인천공항 방향이었어요. 전 곧장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와줘. 네 말 맞는 것 같아. 뭐? 인천공항? 설마 도망가는 거야? 은미 가족 네 말대로 사기꾼이야. 내 돈 들고 이민 가려는 것 같아. 뭐라고? 지금 당장 갈게. 진호와 공항에서 만났어요. 진호는 동료 형사 한 명과 함께 왔죠. 호텔 CCTV 확인 요청했어. 곧 결과 나올 거야. 고맙다. 근데 정말 은미 씨가 사기를 친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중년 여성은 여행사 직원이 맞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 봐. 은미 씨 가족 전체 출국 예약이 되어 있어. 다음 주 금요일. 가족들 다? 은미 씨, 처남, 아버지까지. 그리고 진호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 시설에 확인해본 결과야. 서류를 보니 8살 자폐아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태호, 보호자는 정은미로 되어 있었죠. 8살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그것도 중증 자폐고. 미혼모였던 거네? 그리고 아이는 3년 전부터 시설에 있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는 처음부터 아이를 버릴 생각이었고 저를 이용해서 돈을 마련한 다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려고 했던 거죠.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이미 법적 보호자야. 은미 씨가 서류 조작해서 널 공동 보호자로 등록했더라.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할래? 그것들 싹 다 잡아야지. 도망 못 가게. 출국 당일 진호와 함께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죠. 아내, 처남,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이 바로 2억을 전달하기로 한 날이었다는 걸. 아내는 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돈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돈을 받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제가 추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2억을 잃고 아내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은미야, 제가 나타나자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씨? 여긴 어떻게... 2억 받고 떠날 계획이었지?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이미 비행기 타고 있었겠네? 잠깐, 이게 무슨...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옆에 있던 처남이 눈치를 살피다 도망치려 했지만 진호가 막았죠. 정은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분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도 안 받았고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죠. 민수씨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전 남편한테 돈만 주고 오려고. 오해? 너 태호라고 알지? 네 아들 정태호. 그 이름을 듣자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제 앞에서도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정말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너무 구리니까 알아봐야겠더라고. 시설을 다 확인했어. 3년 전에 버린 네 아들. 날 보호자로 만들고 도망가려 한 거야? 돈 갖고 간 걸로는 부족해서? 이때 장인어른이 나섰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하지만 이해해주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나? 살아야 한다고요?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요? 2억이면 큰돈이긴 하지만 솔직히 자네 형편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잖나. 우린 그 돈 없으면 정말 죽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받은 것도 아닌데 이쯤에서 그만하지. 끝까지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이 뻔뻔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요? 남의 돈이 참 우습죠? 어디 한번 해보시죠. 사기죄로 감옥 가실 겁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죠. 우리한테 이미 준 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소용없어. 뭐? 전에 준 5천 한 푼도 안 남았는데? 괜히 우리 잡아봤자 당신한테 돌아올 건 없다고.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때워. 감옥에서 하루하루 빚 갚으면 되겠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동안 아내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전 남편? 그런 거 없어요. 다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아내는 담담하게 모든 걸 자백했어요. 태호요? 그 애는 원래부터 버릴 거였어요. 걔 낳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 애만 없었어도 지금쯤 결혼해서 멀쩡히 살 수도 있었는데 완전 끝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모성이는 찾아볼 수도 없는 여자였죠. 처음엔 진짜 당신 좋아했어요. 돈도 있고 외로워 보이고 딱 적당한 사람이었거든. 나중에 같이 살면서 태호도 키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잠깐 하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 계획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빚이 20억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처남도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매형한텐 미안하긴 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진짜 살아야 했다고요. 그래서 없는 전남편 만들고 사기치는 걸 옆에서 도왔어요? 그 애 누구예요? 그 사진 인터넷에서 구한 거예요. 매형이 자식이 없다 보니 딸 있다고 하면 동정심을 살 것 같아서. 착해 빠져서 잘 속았던 거예요. 우린 잘못 없어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진호가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은미씨 아버지 빚 20억도 맞고 채권자들한테 쫓기던 것도 사실이더라. 그것만 사실이었던 거네. 나머진 다 거짓말이고. 하나같이 인간들이 그 모양이냐. 셋 다 똑같아.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절 보더니 독한 말을 했어요. 아니, 난 진심으로 결혼해서 같이 키울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를 보니까 평생 짐덩어리일 것 같더라고요. 당신 같은 호구가 알아서 잘 키워줄 줄 알았죠. 뭐? 호구? 말 다 했어? 그럼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외로움에 쩔어있는 게 다 보이던데. 좀만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금방 넘어왔잖아. 늙어 빠진 인간을 나 아니면 누가 만나주겠어? 그럼 넌 뭔데? 자기 자식도 버리는 괴물이잖아. 뭐라고? 애를 시설에 버려두고 한 번이라도 엄마 노릇 해본 적 있어?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애는 어차피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정상이 아닌 건 은미 너야! 아니, 이제 은미라고 부르기도 싫다. 넌 인간도 아니야. 말 조심해. 왜, 기분 나빠? 넌 사기꾼의 아이를 버린 못된 엄마야. 감옥에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봐. 너 같은 인간은 죄책감 못 느끼겠지?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흥분한 처남이 끼어들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 연기는 참 잘하더라. 그 눈물도 다 가짜였지? 진짜 역겹다. 아니, 저는 정말... 닥쳐!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 가족 전부 쓰레기야. 20억 빚? 돈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비겁하게 남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니 이 꼴이 난 거지. 이제 감옥에서 잘 한번 해결해봐. 가족이 아니라 사기 공범들이 어떻게 살지 참 궁금하네. 진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만해. 이런 인간들한테 더 이상 감정 쓸 필요 없어.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어요. 넌 평생 네 옆에 소중한 사람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비참하게 늙어가겠지.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 지나보면 알 거야. 네 자식한테조차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게 너의 가장 큰 벌이라는 걸. 그 말의 끝으로 돌아섰어요.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을 가치도 없었죠. 경찰서를 나와 한쪽에 답답한 마음으로 서 있었더니 진호가 따라 나와 위로했어요. 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속을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야, 그래도 네 덕분에 내 노후 자금까지 나가는 건 막았다. 그래, 더 큰 피해 막은 거잖아. 그리고 그 태호라는 아이 네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 인간들이 모두 구속되고 일주일 후 시설로 태호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안 가려고 했어요. 내가 왜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 싶기도 했고, 한때 잠시나마 아내로 지낸 그 여자와 인연을 이어가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해준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아인 죄가 없잖아. 시설에 도착해서 태호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아이였죠. 근데 신기하게도 절 보더니 웃었어요. 태호가 낯선 사람한테는 웃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시설 선생님이 신기하게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태호는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아저씨, 이거 봐라. 이상하게도 이 아이와의 인연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한 달에 2번씩 태호를 보러 갔어요. 갈 때마다 태호는 절 알아보고 웃었죠.
그리고 조금씩 말도 들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곧 해가 바뀌면 1년이 되겠네요. 아내 가족은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아내는 3년, 처남과 아버지는 각각 2년씩. 제 돈은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지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일로 배운 것도 많고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요즘 한 달에 2번은 태호를 만나러 갑니다. 이젠 외출도 같이 해요. 태호는 여전히 말수도 별로 없고 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아저씨 재밌어. 좋아. 그래. 아저씨도 태호 좋아. 태호가 성인이 될 때까진 제가 곁에 있어줄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아저씨로 남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처럼 외로움에 너무 모든 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과거를 충분히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돈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온다면 의심해 보세요. 무엇보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호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